이웃을 항상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아는 후배가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 입시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전부 그랬대요. 저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그 선생님이 윽박 지르시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너는 이런 식이면 망했다, 망했어 라는 식으로 수시로 호통을 쳤대요. 그분은 아마 채찍질로 아이들을 독려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야 어쨌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동안 많은 말을 들을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을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은 비타민처럼 필수입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한 대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묶은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고흐는 평생을 불운하게 살다 갔지만요, 죽은 후에 전설이 된 화가라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의 유화만 팔렸는데 사후에는 경매에서 작품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에는 붓꽃이 39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고요. 1990년 가셰 박사의 초상은 우리나라 돈으로 580억 원에 팔려서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대요. 이렇게 평생 실패 연속으로 살다가 딱 하나의 유화만 팔릴 정도로 살다가 사후에 전설이 된 고흐니만큼 그의 삶이 굉장한 호기심의 대상이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일 듯합니다. 삶 자체가 영화 같죠. 그래서 고흐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내밀하게 보여주는 이 책에 더 시선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테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고흐에게 돈을 대주었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그래도 미술품을 파는 화상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고흐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테오 역시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형인 고흐를 사랑하고 따르고 이해했죠. 이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은 고흐가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의 모음글입니다. 주로 동생인 테오에게 쓴 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쓴 것도 몇 편 있어요. 이 책에 담긴 것이 고흐가 남긴 편지의 전부는 전혀 아닙니다. 고흐가 테오에게 쓴 편지만 무려 668편이라고 하니까요. 동생에게 쓴 편지들에는 고흐의 솔직한 심정들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이 책이 사랑받은 이유는 평생을 힘들게 살았음에도 굴복하지 않은 세계적인 화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건데요. 그래서 그 글에서 우리 역시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반 고흐를 그래도 조금은 좋아합니다. 파리에 갔을 때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들을 여러 보았거든요. 오르시에였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던 곳에 고흐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색 물감이 배경에 있는 자화상이었고요. 또 노란색 배경의 유명한 그림이죠. 해바라기도 보았습니다. 고흐가 썼던 노란색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노란색이었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의 색깔이 아닌 듯한 노란색,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다 담은 듯한 하늘색이었거든요.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미술책에서 혹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는 것과도 달라요. 직접 보면 뭐라고 말로 딱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 색감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그림이 어떤 내적인 기준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도 저런 그림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고 싶다라는 기준 말입니다. 또 최근에는요,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도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우연찮게 개봉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줄거리도 모르고 봤고 심지어 유화로 만든 애니메이션인지도 몰랐습니다. 빈센트 이야기다 라고 해서 봤는데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그 감동을 다시 느껴보려고 집에 돌아와서 네이버 영화 홈페이지에서 예고편을 찾아봤더니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작아서 전혀 그 감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영화관의 큰 스크린에서 볼 때는 그 유화의 붓터치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무튼 미술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저지만 그래도 반 고흐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바가 있기에 또 저 역시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기에 반 고흐의 내면이 담긴 이 편지들이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편지의 모음글이라는 특성상 다른 책들과는 달리 특별한 체계랄 것도 없고요. 목차랄 것도 딱히 없고 또 비슷한 내면의 목소리들이 반복되는 면도 있지만 그건 역시 이 영혼의 편지 책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절구절 사이에 숨어있는 가치 있는 생각들만 알아볼 수 있어도 이 책을 본 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오늘은 고흐의 삶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편지 중 하나를 짧게 나누어드릴까 해요. 그럼 반 고흐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그의 이름 반 고흐란 원래 고흐 출신이라는 의미랍니다. 고흐는 지금 독일 듀셀도르프의 고흐라는 도시를 말해요. 1853년 네덜란드에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흐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의 이름도 빈센트였대요. 그의 형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흐는 살아가면서 내내 자기가 죽은 형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답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 이 팟캐스트 어디선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고흐 역시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어릴 때 반 고흐는 평범한 아이였대요. 미술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굉장히 늦게 보였고요. 어릴 때는 파브르 같은 곤충학자가 될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책은 많이 읽었답니다. 실제로 이 영혼의 편지에 보면 발자크나 모파상 같은 수많은 소설가들의 작품들이 언급되거든요. 또 그 후에 여동생이었던 윌은 작가 지망생이기도 했고요. 고흐는 중학교 정도까지 다니다가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죠. 구필화랑이라는 곳에서 직장인으로 일했대요. 이때는 꽤 전도 유망한 화상의 길을 걸었답니다. 동생 테오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형이기도 했다니까요. 이때 미술품을 다루면서 고흐가 빠졌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밀레예요. 만종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린 그 밀레 말입니다. 이 만종도 제가 파리 여행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요. 만종이 걸려있는 방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또 종일 걸어다니느라 제가 이미 지친 상태이기도 해서 구석자리 바닥에 앉아서 만종을 지그시 올려다 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만종 그림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죠. 아무튼 불행하게도 고흐는 이 화상에서 오래 일하지는 못합니다. 유난히 미술의 관점에 대해 손님과 논쟁을 자주 벌였대요. 그 논쟁 탓에 화랑에서 해고되었다라고도 하는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 런던이지 않습니까? 그 런던에서 본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충격을 받아
돈을 벌기 위해 감언이설을 다해 팔아야 하는 이 화상의 생활 방식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견해도 있대요. 또 사실 미술의 관점이란 것도 고흐가 어떤 새로운 미술적 사조를 접했던 게 아니라 그저 소박하게 엄청나게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런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식의 염증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의 편지 책을 보면은 고흐가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고 불쌍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식의 표현이라면 레미제라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과 사랑, 아픔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많이 가졌지만 위선적인 상류 사회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거칠게 대했던 고흐는 어려운 이들에게는 정반대로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정말 뿌리속까지요. 고흐는요, 화상을 그만두고 나서는 종교적인 일을 하고자 선교단체에 들어가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땅치 않았고요. 이번에는 목사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목사가 되는 국가시험을 준비했는데 그것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가 전에 근무했던 그 화상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를 느꼈던 것처럼 이 목사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도 그런 전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도에는 불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을 더 중시하는 그런 아카데믹한 현실에 불만을 느꼈다는 얘기도 역시 있어요. 화상으로서 일하다가 실패했고 선교단체 그리고 목사 커리어에서도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고흐는 화가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이게 그의 날이 26, 7살 때입니다.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했던 거죠. 굉장히 늦은 나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쳐도 26, 7살에 처음으로 미술을 그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면은 늦은 나이인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게다가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았어요. 또 어떻게 표현하자면 꽤나 모난 고흐의 성격상 누구 밑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흐는 안톤 모베라는 화가 밑에서 배운 적도 있었는데 진짜 오래 가진 못했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고흐는 본질적으로 독학을 통해 혼자 공부할 운명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성장은 느렸고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했지만 결국 대단히 독창적인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브뤼셀, 뇌넨, 파리 등을 떠돌며 또 그 기간 동안 테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지칠 때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고흐는 남프랑스의 따뜻한 곳, 저 유명한 아를이라는 곳에 옵니다. 고흐로 인해 유명해진 동네죠. 그는 아를에서 화가 공동체를 꿈꿨대요. 그러면서 폴 고갱과 잠깐 같이 살기도 했는데 여전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고갱과 싸우고 자신의 귀를 잘랐던 것도 이 아를에서의 일이에요. 왜 귀를 잘랐냐, 그 유명한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결정적으로 폭발한 그림이 있었대요.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고갱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갱이 고흐를 그린 거예요. 고흐는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인물들의 눈동자를 또렷하게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 그림 안에서는 고갱이 고흐의 눈동자를 흐리멍텅하게 그렸던 거죠. 고흐는 이것을 보고 고갱이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놀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고흐와 대판 싸우다가 화가 폭발하고 맙니다. 결국 고갱이 온 지 2달쯤 지나서 얼마 안 된 시기에 고흐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고요.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고갱이 했던 회고에 의하면은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자신을 노려보면서 찌를 듯 했지만 노려보기만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 뒤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귀를 잘랐으며 잘라낸 귀를 고흐가 가끔 만나던 사이던 어떤 창녀에게 던졌는데
그걸 보고 기겁한 창녀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우를 정신병원에 강제로라도 수감하라고 마구 요구하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르레 시립병원을 거쳐서 생레미란 곳에 요양원으로 오게 됩니다. 아르에서 머물던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던 힘든 기간 중에도 불과 1년 3개월쯤 되는 기간일까요? 그 기간 안에 고흐는 200장이 넘는 그림을 그립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생레미란 곳으로 왔어요. 이 생레미 시절에 그는 저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즈음에 이르러서야 고흐의 그림이 슬슬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고 그의 유일한 유화 판매작인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 팔린 것도 이때입니다. 고흐가 작품이 하나 팔렸다고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유화가 하나 팔렸다는 뜻이고요. 유화가 아닌 데생이나 다른 그림들은 조금 더 팔리기는 했어요. 아무튼 세상이 고흐를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 비로소 이때입니다. 이때 고흐의 나이가 36, 7살. 그러니까 처음 미술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년이 지난 시기였던 거죠. 저 천재라고 불리는 고흐조차 10년의 법칙 혹은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재미있게 들리시죠? 이 생레미 요양원에서 태어난 후에 고흐는 오베르라는 곳으로 옵니다. 자연 풍광이 좋은 시골 마을이었고요. 여기서 고흐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권총 자살, 자신의 가슴을 권총으로 쐈다는 것인데 그나마 전보를 받은 동생 테오가 달려와서 평생을 영혼의 동반자로 함께한 테오의 품에서 고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이 고흐의 자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신경 쇠약 등으로 인한 정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통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름이 막 알려지고 있는 중이고 또 계속 작품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구상했다는 점에 비추어 타살이라는 말도 있어요. 제가 보았던 영화 러빙 빈센트는 사실 그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거든요. 오베르에 있을 때 고흐를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가 있었답니다. 그 불량배가 권총으로 고흐에게 장난을 치면서 협박하다가 오발로 총을 발사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 정말 가슴이 따뜻했던 사람 고흐는 구태여 마지막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간 고흐의 편지를 나누어드리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내용도 아니고 정확한 솔루션을 주는 내용도 결코 아니지만 이 고흐의 글에서 우리는 적어도 지극히 커다란 사랑을 품고 지극히 순수한 열정을 품은 사람이 세상의 냉대와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믿고 꿈을 꾸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지, 도대체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뜨거운 정신에 잠시 젖어보는 것만으로도 고흐가 남긴 편지에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이 책에 나오는 편지 중에서 첫 번째 것, 화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글을 나눠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눠드릴게요. 테오에게 내 편지를 보니 미술에 큰 흥미가 있는 것 같구나. 좋은 일이다. 내가 밀레, 자크, 슈베이어, 랑비네, 프란스 할스 같은 화가들을 좋아한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너와 그림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지금은 편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감탄해라.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화가들 중에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마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울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